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시민생활을 위한 정치와 법 5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내용 복습부터 조금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민혁명을 이끈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맨 처음 탄생했을 때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요, 모든 시민들이 민회에서 직접 참여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민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오늘날의 공무원이나 장관이나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일을 담당할 때는 윤번제 또는 추천제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였다. 그러나 영토가 좁고 인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였고, 실제로 모든 시민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자격은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외국인 제외하고 노예 제외하고 여성은 시민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형태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 민주주의는 좀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 중세에는 민주주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는 우리가 봉건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왕으로부터 영토를 하사받은 영주들, 그리고 그 영주 밑에 영주 밑에 소속되어 있는 농노들. 그래서 굉장히 피라미드 형식의 봉건사회, 절대 왕의 권한과 종교적 지도자의 권한이 막강한 봉건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암흑기. 이걸 거쳐서 이제 이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이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게 일어나서 어떤 변화를 그 나라에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불평등한 신분제도에도 침묵하고 있던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당함을 인식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이런 어떤 혁명의 이론적인 논리를 제공해준 여러 인권 사상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과서 관련된 내용은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이 사상들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과거에는 수능에서도 자주 빈번하게 기출이 되던 영역인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굉장히 축소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에 의존해서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이 1, 2, 3, 4차시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 정치 철학에서 개념들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사회가 성립되는 여러 가지 이론, 정치 사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이 사회계약서를 거의 한 차시 정도를 할애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혁명의 논리를 제공해준 인권 사상들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받은 학습지의 내용을 보면요, 시민들이 계몽 사상과 그리고 괄호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바로 자연권 사상입니다. 자연권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요, 권리예요. 권리인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 태어난 권리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타고 태어난, 즉
하늘에서 부여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야. 그러니까 왕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은혜를 베풀듯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권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 천부인권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자연권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자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인데, 왜 너네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고문도 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권이 있다라고 보는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학자에 따라서요, 약간 이 자연권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는요,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타고 태어나는 권리는요, 일단 우리가 자유로울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하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우리 생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우리 생명을 어떻게 위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로크 같은 사람은요, 재산권 이런 것도 타고 태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고요. 소유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어떤 절대 권력이 우리의 소유권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 역시 내가 처음에 생득적으로, 즉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침해했으니까 문제가 있군, 혁명 일으키자라는 어떤 논리적인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요, 사회계약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내용을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못 들어봤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메인은 바로 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사회계약설은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즉 우리 사회,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거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모두 우리의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 자연권을 자연 상태에서는 조금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누가 나의 돈을 훔쳐간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스스로 그 악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재산권과 여러분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상 힘이 없는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계약을 맺었다.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연권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만든 게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권의 일부를 맡겼다, 이양했다, 우리가 맡겼고 사회를 만들어서 네가 우리 자연권을 잘 보장해다오 라는 약속을 해서 만든 게 국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죠. 국가는 결국에 왕이 존재하고 우리의 대표자,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타고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맡겼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왕이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거는요, 자연권 사상과 이어져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이요, 수백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을 거치면서 내용이 깊이와 폭이 심화되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이 사회계약설과 관련된 사상을 주장한 학자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홉스와 로크와 루소 내용들을. 자, 먼저 사회계약설을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작에서 이야기를 했던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에 대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예요. 자료 1번이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1번 분석하면서 홉스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왕을 옹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왕 너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추종하던 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을 추종하고 왕의 권리를 인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의 미움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그의 주장에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리바이어던에서 인용한 이 내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입니다, 여러분. 자, 누구라도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즉, 자연 상태는요, 사람들이 만인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전쟁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았던 영국은요, 왕이 지배하고, 즉 전제 군주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왕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제임스 2세의 아버지였던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의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살아있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요,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으로 맞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큰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만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할 권리까지 가지기 때문에, 즉 이런 자연 상태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게다가 사람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 상태의 이런 무질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회계약설의 출발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가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된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는 차원에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게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된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주권을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왕에게 넘기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주체는 누가 되느냐 하면, 주권을 가진 주체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왕권을 옹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치 체제는 당연히 절대 군주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흡스 이쁘다라고 해줘야 될 텐데 왜 왕이 싫어했느냐 하면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그 리바이어던이라고 돼 있는데요. 리바이어던이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엄청 힘센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라틴어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와 겨눌 만한 힘 가진 자 땅 위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를 리바이어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를 굉장히 힘이 강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를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몸에 보면 뭔가 이게 무슨 뭐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하나하나의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뭉쳐진 몸이라는 거죠. 인간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리바이어던이고 국가는 엄청 강력해야 돼. 근데 이 국가는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이 국가는 사회는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애초에 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다? 최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었다? 바로 이 인간들, 즉 인간이 가진 자연권을 국가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 권한을 시민들이 나한테 국민들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거 원래 처음부터 내 거였다라는 왕권 신수설, 즉 왕의 권한은 신이 내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신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홉스는 그래 왕이 필요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너에게 권리를 넘겼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과 이 사회계약설이 배치되면서 배치가 되면서 왕을 지지하던 왕당파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권력을 만들었고 국가 권력을 만들었고 이 국가 권력은 칼을 가지고 있죠. 이 중세에서요 이 칼은요 정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정의, 그리고 힘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모여서 나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엄청 강한 어떤 파워로 이런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홉스는 한마디로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영국의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절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제군주제를 여전히 옹호했습니다. 뭐 시대적 한계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살던 다른 왕당파와 달랐던 점은 바로 그 강력한 왕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 권한은 바로 시민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자신의 저작에 담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의 출발점 홉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홉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로크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로크는요 같은 영국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홉스보다 44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동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일부 살아갔습니다. 44년 먼저 태어나서 24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홉스랑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즉 우리 사회는 우리 자연권을 가진 시민들이 계약을 해서 우리가 사회에게 권리를 일부 양도해서 우리를 사회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사람은 왕의 권한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의회의 힘이 강력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담고 있는데요, 이 통치론의 한 부분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어진 학습지의 자료 2번입니다.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다.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요 자연 상태를 평화롭다고 본대요. 홉스는 엄청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자연 상태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인간의 본성도 조금 다르게 봐요. 홉스는 인간이 엄청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부분이 있긴 한데 불안정하고 남이 내 거 뺏어가고 그러면 이런 선한 점이 깨져서 악한 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선과 악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의 성향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존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요 굉장히 평화롭다.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국가가 필요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평화롭긴 한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혹시나 모를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롭지만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하고 싶은 이야기 나오죠.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국가가 뭐 해야 되냐고. 국가는 수단적인 존재죠. 우리를 보호한다. 국가를 보호한다. 국가가 보호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즉 우리가 타고난 자연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죠. 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자연권을 일부 너한테 넘기고 너가 대신에 우리를 보호해준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홉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호해주기로 한 정부가 만약에 우리를 더 괴롭혀 재산을 뺏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변제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이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즉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고 기존에 있는 정부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항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홉스와는 달리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가 모인 이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죠.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게 의회니까 왕의 권한을 의회가 제한을 해야 되고 의회의 힘이 더 커서 왕이 존재하더라도 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 만약에 왕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우리는 이 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상이 바탕이 돼서 전제군주이며 폭군을 일삼았던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인 윌리엄 3세 메리를 추대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에 명예혁명의 어떤 정당성,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정치체제를 주장했을까요? 당연히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체제, 뭘 주장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명예혁명이 발발하고 나서야 왕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새로운 왕이 추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왕이 있었지만 그때 왕은 어떤 왕이었다. 헌법의 제한을 받는, 즉 의회가 입법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군주제, 입헌군주제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군주제였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 군주제였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이 결국에 미국으로도 전파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면서 우리는 왕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국 왕과 결별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즉, 의회 중심의 의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대의민주제. 자, 두 개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의회에서 실질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왕이 다스리지만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왕이 없고 의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대의민주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주장한 정치체제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로크의 사회계약설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루소고요. 이 루소는요, 사실은 이 사람은 좀 귀족의 신분이 아니고요. 좀 되게 가난한 시계 수리공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엄마도 되게 어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게 자라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그 구제도 기억나죠? 1신분, 2신분, 3신분에서 모든 것을 특권을 소유한 2%밖에 안 되는 특권계층. 그리고 98%의 3신분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착취당하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에서요, 자기가 서술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나쁘다라는 것을 서술했고, 그 다음 책에서, 그러면 어떤 정치 체제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을 자기의 저작인 사회계약론에서 서술합니다. 역시 사회계약론에서 가지고 온 내용 일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사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대요. 다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싸우는 상태라고 했고, 로크 같은 경우는 평화롭지만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얘는 오히려 자연 상태를 엄청 이상적인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즉, 국가가 없을 때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한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신분제도가 생겨나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상태로 내버려뒀을 때는 오히려 행복했는데 지금 인위적인 신분제도와 사유재산제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선한데 오히려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부당한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자연 상태처럼 자유로우려면 우리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유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다스릴 때는요, 뭐에 따라 다스려야 되느냐면 일반의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와요. 이건 뭐냐면 내 개개인의 특수한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선호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사이과 반대해서 공공선이라는 말로 좀 약간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비슷한 말로. 즉, 내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 국가는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어떤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다? 당연히 개개인의 국민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권계급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추구한 정치체제는 어떤 정치체제겠습니까? 일반의지. 즉,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국의 그 의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되게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영국인들은 되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너네는 선거 끝나고 나면 노예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의 대표를 뽑아서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비웃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느냐면 모두가 일반 의지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구성원의 공동의 문제를 다스릴 때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기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를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으면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가 내 이익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 즉 전체의 일반 의지를 추구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프랑스 혁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신분제도, 구제도의 모순에 의해서 억압되는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특수한 귀족이나 왕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정당성을 제공하게 된 것이겠죠.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런 얘기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그때는 타고 태어나는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던 사회였죠.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인권, 즉 자연권이 있다라는 이 인권의 개념을 혁명 결과 만들어진 여러 문서들에 명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개념이 출발하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유권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인이 우리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잡아가서 고문하지 말아라. 내가 원치 않는 경우에 뭐 나를 군대에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경우에 내가 어떤 노역을 제공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든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체제를 추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압력을 국가가 나에게 어떤 압력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재산, 즉 내 소유권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이 불가침의 권리를 이 근대 시민혁명에서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거고, 이 개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것이 산업혁명의 물결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신분에 의해서 타고 태어나는 신분에 의해서 절대로 차별받지 않을 것이다. 신분에 대한 어떤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의 결과 자유와 평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혁명의 결과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학자였던 하워드 진, 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헌법이 소수의 힘있고 부유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인 남성이었고요. 남성이 문제가 아니라 성인 남성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노예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그리고 애초에 미국에 유럽인들이 살기 전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혁명 결과 이제는 신분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성인 남성? 그리고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여성의 권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이 부유한, 즉 이제 재산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우리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봤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혁명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혁명의 이제 주체 세력,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도대체 인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라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긴 게 개신교도도 인간인가, 흑인도 넣어줄까 이렇게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의 결과에 남성이라면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은 인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 시민혁명의 한계는요, 재산, 인종, 성별에 따른 사회 참여가 여전히 제한되었고요. 심지어 이것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게 돼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차등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근대 시민혁명의
어떤 뭐 정치적인 사상을 제공한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난 근대의 시민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시민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어떤 제한적인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선거 그리고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학교에 소방훈련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뭐 사람도 들어오고 그리고 계속 사이렌이 울려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운 내용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